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넘겨줬는데 왜 연락이 점점 줄어드는 걸까? 예전엔 명절마다 먼저 전화하던 애들이 이제는 내가 전화해야 겨우 받고 생일도 그냥 넘어가고 아프다고 해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오는 거 있죠. 그런데 반대로 재산을 꽉 쥐고 있는 부모님한테는 자식들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노후 재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내 삶도 지키고 자식들한테도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지 그 진짜 현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도 드리니까 절대 끄지 마세요. 이건 듣고 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 채널에서는 늘 진심을 담아 여러분 곁에 있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이지 이 채널을 꾸려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꺼내고 싶은 이야기는 70이 넘으신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 성함은 밝힐 수 없으니까 그냥 김씨 어르신이라고 부를게요. 김씨 어르신은 평생 공장 일을 하면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사셨어요. 그렇게 30년 넘게 일해서 모은 돈이 있었는데 아파트 한 채에 적금이 얼추 2억 원 정도 됐다고 하셨어요. 자식이 셋이었는데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자꾸 손을 벌리더랍니다. 처음엔 3천만 원, 그 다음엔 5천만 원, 그렇게 몇 번을 도와주다 보니까 어느 날 통장 잔액이 텅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잘 되면 나중에 다 갚겠지. 자식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지. 그 마음으로 참으셨대요. 그런데 사업이 결국 망했어요. 아들은 죄송해요 한마디 하고 연락이 뚝 끊겼고 아파트까지 아들 빚 담보로 들어가 있어서 결국 집도 날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요양원이에요. 다른 두 자식한테서도 딱히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거기서 어르신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돈만 안 줬어도. 이 말이 귓가에 맴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채널 운영하면서 댓글로 혹은 메일로 받은 사연만 해도 이런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자식한테 재산 다 넘겨줬더니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는다. 내 집이 내 집 같지 않다. 자식 며느리한테 눈치 보면서 산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사랑하는 자식인데 왜 재산이 없어지면 달라지는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짚고 가야 해요. 이건 자식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물론 나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가치 인식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대상한테 자연스럽게 더 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아주 착하고 효도하는 자식도 부모님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느끼면 방문 횟수가 줄고 연락이 줄고 나중에는 자기 삶에 바빠지는 거예요. 이건 냉정한 현실이에요. 불편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내 노후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재산을 쥐고 있는 부모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68살이신데 자식이 셋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 재산 이야기를 절대 자식들한테 안 하신다고 해요.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알고 적금이 있는 것도 알고 임대 수입이 조금 있는 것도
알지만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는 자식들이 모른대요. 어머니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딱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잘 사는 거 보고 싶으면 용돈은 줄 수 있어. 근데 재산은 내 거야. 이렇게 딱 선을 그으셨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자식 셋이 다 잘 온대요. 명절은 당연하고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들러서 밥도 같이 먹고 어머니 건강검진도 챙기고 집수리 같은 거 있으면 아들이 알아서 해주고.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돈을 쥐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나를 함부로 못하더라고. 이게 씁쓸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씁쓸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식들이 오고 같이 웃고 밥 먹고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라고 하시거든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노후의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가 뭐냐면요. 자식 결혼할 때 집 사준 거예요. 아들 결혼할 때 아파트 사줬어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내 자식 고생하는 거 보기 싫고 빨리 안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10억, 2억, 3억을 탁 내놓는 거죠. 근데 이게 재산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 되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도 이미 받은 거니까 더 이상 뭔가 기대하는 게 없어지는 거고요. 그게 꼭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고 집에 덜 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실수가 뭐냐면 사업 자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빌려주는 게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갚겠다고 했어도 갚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떤 통계를 보면 부모한테 빌린 돈을 완전히 갚은 자식이 전체의 20%도 안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처음엔 조금씩 갚다가 사업이 힘들어지면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 번째 실수는 증여를 너무 일찍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증여를 하면 세금 혜택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 아끼려다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활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증여하고 나서 내 통장이 비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역전돼요. 내가 자식한테 부탁하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상황인지는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재산을 지키되 쓸 건 쓰면서 사세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언제까지나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 계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걸 좀 더 풀어드릴게요. 재산을 지키는 건 인색하게 구는 게 아니에요. 내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거예요. 돈이 없는 노인은 어디서나 약자가 돼요. 병원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요. 이건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반대로 돈이 있는 노인은 선택권이 있어요. 아프면 좋은 병원 갈 수 있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자식이 무례하게 굴면 그 자식 안 봐도 돼요. 이 선택권이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 72살 남자 어르신인데요. 이분은 자식이 둘이에요. 큰아들은 서울에, 작은 딸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이분이 뭘 하고 계시냐면요. 아파트를 담보로 월 200만 원씩 나오는 주택연금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국민연금 85만 원이 나오고
또 따로 가지고 계신 금융상품에서 한 달에 70만 원이 나와요. 합치면 한 달에 355만 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생활비 200만 원 쓰시고 나머지는 다 모으신대요. 근데 이분이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시냐면요. 가끔씩 분기에 한 번 정도 자식들 만날 때 50만 원짜리 용돈 봉투를 탁 주신대요. 아버지가 이번 달에 돈이 좀 남았네. 이거 받아라. 이러시면서요.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좋아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식들이 아버지는 아직도 여유가 있으시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언제 또 뭔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자식한테 다 줬다가 불쌍한 노인 되지 말고 끝까지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해. 그게 자식도 살리고 나도 사는 거야. 이분 말씀에 저도 속으로 많이 공감했어요. 자,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노후의 재산을 지키면서도 자식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절대 한꺼번에 큰 돈을 주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1억을 한 번에 주는 것보다 1년에 200만 원씩 50년 주는 게 관계 유지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 원리가 맞아요.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주는 게 자식과의 유대를 계속 유지시켜줘요. 한꺼번에 큰 돈을 탁 주면 그 순간은 감사해야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대가 없어지거든요. 두 번째로 내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자식들이 다 알게 하지 마세요.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다 알게 되면 자식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해요. 내 몫이 얼마일까? 내 형제는 얼마를 받을까? 이런 계산을요. 그러면 관계가 복잡해지고 형제들끼리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부모님은 그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고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만들어져요. 재산은 대략적으로만 알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 간에 재산 차별을 하지 마세요. 한 자식한테만 더 주거나 특별히 편애하는 게 드러나면 그때부터 자식들 간의 관계가 망가지고 그 화살이 결국 부모한테 돌아와요. 아들, 딸, 첫째, 막내 상관없이 공평하게 해야 해요. 물론 처지가 다를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더 힘든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자주 오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재산만큼은 공평하게 계획을 세워두는 게 나중에 탈이 없어요.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내 생활비부터 먼저 확보해 놓으세요. 이게 제일이에요. 자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내 노후 생활비 먼저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정말 힘들어졌을 때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는 상황이 와요. 그게 제일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월 2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이 대목에서 주택연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돈을 받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70세 어르신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나오고요.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어요.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아직도 모르시거나 꺼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식한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 집 물려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사는 게 맞아요? 이 선택은 어르신 본인이 하셔야 해요. 이제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재산을 쥐고 있으면
자식이 왕처럼 모신다고 제목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아니에요. 자식이 좋은 사람이면 재산 있든 없든 잘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재산이 있을 때 자식이 더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자식도 사람이고 현실적인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전략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한 어르신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65살 여자 어르신이에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사세요. 자식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처음에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동안은 자식들이 자주 왔대요. 근데 좀 지나니까 뜸해지고 딸이 바빠서 아들이 일이 많아서 이런 핑계들이 쌓이더래요. 그때 이 어르신이 뭘 하셨냐면요. 딸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엄마가 이번에 적금이 하나 만기가 됐는데 거기서 좀 써야 할 것 같아. 근데 나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 와서 같이 은행 좀 가줄 수 있어? 이러셨대요. 딸이 왔어요. 은행 같이 가고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반나절을 같이 보냈는데 딸이 집에 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나 앞으로 자주 올게. 연락도 더 자주 할게. 이러더래요. 이 어르신 말씀이 돈 이야기 한마디 했더니 딸이 살아났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웃음 안에 좀 씁쓸함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씁쓸함보다 딸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기쁨이 더 크다고 하셨어요. 이게 냉정한 세상 이치예요. 이 이치를 모르고 순진하게 다 퍼줬다가 나중에 상처받는 것보다 이걸 알고 영리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게 자식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오면서 엄마 만나서 기쁘고 같이 밥 먹어서 좋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같이 좋은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가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후에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부모를 둔 자녀들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약 32%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가 스스로 잘 사시는 거 보면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더 자주 찾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좀 더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노후에 재산 관리하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뭐냐면요. 자식한테 증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언제 해야 하나, 이거예요. 증여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넘겨주는 건데 세금 혜택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10년에 한 번씩 자녀한테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고 손자, 손녀한테는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이걸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증여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번 줬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증여를 할 때는 반드시 내 생활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해요. 내가 월 250만 원이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증여하고 나서 월 소득이 200만 원도 안 된다면 그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증여는 넉넉할 때 해야지 쪼들리면서까지 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증여를 해도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분산해서 천천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자식들도 계속 기대를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어르신 입장에서도 통제권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상속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죽고 나서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미리 정해놓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나중에 자식들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법정 싸움하는 경우 뉴스에서도 보시잖아요. 이게 특별한 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해결되더라도 형제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유언장을 써두시거나 아니면 자식들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재산 이야기를 자식들 앞에서 꺼내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자식들 간에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살아있을 때 미리 정리해두는 게 돌아가신 뒤에 자식들이 알아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유언장을 쓸 때는 공증을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공증 없는 자필 유언장도 법적 효력이 있긴 한데 나중에 시비가 붙을 수 있어서 공증을 받아두면 훨씬 깔끔하게 처리돼요.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전국 공증 사무소에 가시면 되고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다른 방향으로 넓혀볼게요. 재산 이야기만 하다 보면 돈이 전부냐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맞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돈이 있으면 선택지가 생겨요. 그 선택지가 노후의 질을 엄청나게 바꿔놓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허리가 아프신 어르신이 계세요. 재산이 없으신 분은 선택지가 뭔지 아세요? 자식한테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거나 아니면 참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재산이 있는 어르신은요? 본인이 택시 불러서 좋은 정형외과 가시면 되고 필요하면 물리치료도 받고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들으실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자식한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게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관계가 불편해져요. 자식 입장에서도 부담이고 부모 입장에서도 미안하고요. 건강 관리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간과하세요. 예방 검진, 좋은 영양제,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다 돈이에요. 물론 무조건 비싼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건강 관리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돈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몇 배를 쓰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대목에서 제가 좀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한테는 돈을 쓰지 않으세요. 자식한테는 쓰고 손자 손녀한테는 쓰는데 정작 본인한테는 아껴요. 좋은 옷도 사지 않고 맛있는 것도 잘 안 드시고 여행도 안 가시고요. 나야 이제 뭘 즐기겠어라고 하시면서요. 이게 습관처럼 굳어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즐기고 내가 잘 먹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르신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자식들이 볼 때 자식들도 마음이 편해요. 부모가 늘 힘들고 희생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 기대치를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생기고 죄책감도 생겨요. 차라리 나는 잘 살고 있어. 너희는 너희 삶 잘 살아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관계가 더 건강해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사례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 부부인데요. 두 분 다 70 초반이신데 퇴직하시고 나서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을 가세요. 동남아 가기도 하고 일본 가기도 하고 올해는 유럽도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자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저렇게 돈 쓰셔도 되나라고 걱정을 좀 했대요. 근데 나중엔 자식들이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더랍니다. 친구들한테 우리 부모님 이번에 유럽 다녀오셨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뿌듯해 하더래요. 그리고 이 어르신 부부를 보면서 자식들도 나중에 자기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내 삶을 살면서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게 자식한테 용돈 주는 것보다 더 값진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당신들 삶을 즐기면서 사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재산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사기 피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경찰청 자료를 보면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피해자 중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늘고 있어요. 이게 어르신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순수하고 신뢰가 높아서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 점을 악용하는 거고요. 아들인 척, 검사인 척,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요즘은 카카오톡 문자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게 있어요. 금융기관, 검찰, 경찰은 절대로 전화로 돈 이체를 요구하지 않아요. 전화로 지금 당장 돈을 이체해야 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100% 사기예요. 의심스러우면 전화 끊고 자식한테 연락하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지인이 권유하는 투자도 조심하셔야 해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같은 데서 알게 된 분이 이거 하면 한 달에 몇 % 수익이 난다고 하면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세요. 노후에 모아둔 재산을 사기 하나로 다 날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통계로 나오는 현실이에요. 이제 상속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져요. 5억 이하면 20%, 5억에서 10억은 30%, 10억에서 30억은 40%, 30억 초과는 50%예요. 이게 꽤 높은 세율이죠. 그래서 미리 전략을 세워두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전 증여예요.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5천만 원씩 비과세 증여를 해두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상속 공제가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미리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계획을 세워두는 게 중요해요. 이런 복잡한 세금 문제는 세무사나 법무사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한번 상담에 5만 원, 10만 원 쓰는 게 나중에 세금으로 수천만 원 더 낼 수 있는 걸 막아주거든요. 이 비용은 절대로 아끼면 안 돼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후에 재산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관계 자산이에요. 돈도 중요하지만 노후에 혼자서 외롭지 않으려면 사람들과의 연결이 있어야 해요. 친구, 이웃, 지역 공동체 같은 거요. 많은 어르신들이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적 관계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거죠. 이게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진행한 장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후를 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돈도 운동도 아니고 좋은 인간관계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가까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노인 복지관, 문화센터 같은 곳에 나가셔서 취미 활동도 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강습비, 재료비, 나갈 때 교통비, 밥값, 이런 것들이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여가 생활, 사회 활동을 위한 비용을 미리 예산에 넣어두세요. 이게 아끼면 안 되는 돈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생각났어요. 노후에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드세요. 이분들한테는 재산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연결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매일 통화해주는 자식,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친구, 이런 관계들이 살아갈 힘을 줘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자립되어 있으면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도 훨씬 쉬워요. 자식한테 부담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관계가 더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노후 재산 관리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요. 내 생활비는 내가 해결하는 구조를 만드세요. 국민연금, 주택연금, 임대수입, 금융상품 이자 등등을 합쳐서 내 최소 생활비가 나오도록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구조가 완성되면 자식한테 손 벌릴 일이 없어지고 자식도 부담이 없어지고 관계가 훨씬 편안해져요. 두 번째 원칙은요. 비상금을 항상 갖고 계세요. 나이 드시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건강 문제, 주거 문제, 예상치 못한 지출 같은 거요. 적어도 1년치 생활비 정도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계셔야 해요. 이게 있으면 갑자기 힘든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아도 되고 자식한테 급하게 손 벌리지 않아도 돼요. 세 번째 원칙은요.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세요. 내가 가진 것들,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같은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고 가장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그 목록을 알려두세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제일 좋고요. 만약 혼자 계신다면 자식 중 한 명, 혹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내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재산이 흩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원칙은요. 노후 재산을 지키는 게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재정적으로 든든하면 자식이 나를 부양하는 데 드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줄어요. 그러면 자식도 자기 삶을 더 잘 살 수 있고 나한테도 더 잘해줄 여유가 생겨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노후의 재산을 지키는 게 무서운 일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자식과의 관계를 재산으로 유지한다는 게 쓸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있다는 건 내가 살아온 삶의 증거잖아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해서 만들어온 결실이잖아요. 그 결실을 잘 지키는 게 내 삶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실이 있을 때 자식들도 나를 더 존중한다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인생이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식을 믿어야지 왜 이렇게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세상엔 정말 효도하는 자식들이 많아요. 재산이 없어도 부모님 잘 챙기는 자식들 정말 많아요.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현실을 제대로 알고 나서 내 노후를 설계하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착하게만 사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 그게 노후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의 큰 부분이 바로 재정적 자립에서 나와요. 재산을 지키는 게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거고 그 존엄이 있을 때 자식도 나를 존중해요.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미 재산을 다 줬는데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라도 남은 재산을 잘 지키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준 건 이미 준 거고 남은 것부터 잘 관리하면 돼요. 그리고 재산이 없더라도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영상에서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기대지 마세요. 자식도 자기 삶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자식도 나한테 더 잘해요. 이게 아이러니 같지만 현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내일 당장 통장을 한번 열어보시고 내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게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이에요. 오늘 저랑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노후의 재산을 지키는 게 차갑거나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 삶을 끝까지 내 손으로 이끌어가는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노후를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내일 딱 하나만 해보세요. 내 월 수입과 월 지출을 종이에 써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노후 준비의 시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재산 없어도 자식과 관계 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예정이에요.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